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아침마다 외신 뉴스들을 좀 확인하고 있는데 나오는 내용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협상 시한에 대해서 사실상 원래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이라고 했다가 오늘 오전으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내일 오전으로 사실상 하루 더 연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대표단을 이슬라마바드로 출발시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또한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란 쪽에서는 어떠한 협상 계획도 없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시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민감도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오는 뉴스들 확인하면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장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어제는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쟁이 곧 끝날 거다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여전히 충돌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 상단과 하단이 제한되며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6,200선을 지켜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년 9월 이후 최장기간 플러스권으로 마감하면서 7거래일 연속해서 종가상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도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배경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하단을 지지해준 배경으로 본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코스피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덜어냈고요. 개인도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전기 전자 쪽으로는 그래도 매수를 좀 해줬고 반대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건설 쪽으로는 순매도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게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와줬지만 규모가 상당히 좀 소폭이었고요. 개인 투자자가 이끌어갔던 시장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어제 시장 테마와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라에 이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코스피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려 8,000피까지 올려 잡은 건데요. 그 배경에는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게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익 개선세가 두드러질 거다라는 건데요. 특히 외국인 보유 비중이 반도체에 있어서 여전히 낮다라는 분석글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주도하면서 끌어갔던 시장이기도 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맞춤형으로 소캠2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소캠2라고 하면 우리가 제2의 HBM이라고 불릴 만큼 앞으로 전력에 있어서 효율을 좀 도와주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이 저전력 메모리를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LPDD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이제는 엔비디아에 있는 베라 루빈의 소캠2로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도가 되게 되면서 어제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퀄컴의 CEO가 방한을 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영진을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원래 퀄컴과 삼성전자의 협력 관계는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럴 수 있다 정도이라면 SK 하이닉스는 의외다라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메모리 업체들의 주목도가 글로벌리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전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을 차례대로 순방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에 필리핀에 갔을 때도 원전에 대해서 동남아에서 이제 협력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경제사절단도 같이 총 출동하게 됐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회장도 이 자리에 동참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SMR 세일즈
유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SMR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있어서 지리적 조건에 굉장히 적합한 곳이라고 합니다. 2035년까지 최소 한 기 이상의 SMR 프로젝트를 좀 가동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 긴 박스 유지하다가 한번 뚫어주고 긴 박스 유지하다가 한번 뚫어주는 형태가 반복이 됐었는데, 사실상 10만 원 선을 계속 유지하다가 전고였던 11만 원 선을 뚫지 못하고 답답한 흐름을 좀 꽤 오랜 기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전고를 돌파하면서 새롭게 가격을 형성을 했습니다. 11만 4,700원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봉 차트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게임 쪽입니다. 상대적으로 어제 시장 대비해서 게임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게임사에 있어서 1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전쟁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도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커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빅4에 대한 F&G의 컨센을 본다 하더라도 매출도 늘 거고 영업이익도 늘어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도 1분기에 견조한 성과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사실상 어제 가장 주목받았던 건 위메이드 그룹주였습니다. 위메이드 맥스가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 나머지 두 종목 같은 경우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블록체인 게임인 나이트크로우의 해외에서의 흥행 소식이 좀 들려왔었는데, P2E라고 해서 Play to Earn,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걸 의미를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P2E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해외 쪽에서 흥행 소식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게임 관련한 특히 위메이드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외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게임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정호앵커, 어제 시장 대비해서 게임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배경 함께 좀 짚어주실까요? 네, 한때 게임은 끝났다라는 말이 나왔던 업종이요, 이제는 새롭게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락이 아니라요, 산업 측면에서 이 게임주들의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장에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 만들어냈습니다. 가은 앵커님 말씀해주신 위메이드 웩스,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모두 상한가, 그리고 나머지 두 기업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게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NHN과 NC, 카카오게임즈나 펄어비스까지도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만들어낸 데에는요, 크게 세 가지 정도 배경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메리츠증권 측에서 주요 7개의 게임사를 합산 영업이익이 이 컨센 대비해서 20% 정도 상회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펄어비스가 공개했던 붉은 사막의 판매량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려 출시한 지 26일 만에 500만 장을 돌파하게 된 건데요. 이거는 한국 콘솔 게임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냈던 위메이드의 P2E 흥행 기대감입니다. 이 나이트 크로우라는 대표적인 게임이요, 3년간 이 누적 매출이 7,500억 원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게임주 전반에 훈풍을 불러일으키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단순한 테마 반등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게임주 전반의 1분기 실적 전망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F&G에 따르면 주요 게임사 빅4의 이 1분기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그리고 37%가량 상승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메리츠증권
삼성증권은 4개사에다가 3개사를 더해서 이 만들어낸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도 모두 20% 컨센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주라고 한다면요, 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리니지라는 이 기존 IP에 과도하게 의존을 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MMORPG 쪽에 기존에 있었던 팬층들이 대거 이탈이 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최근에는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글로벌 콘솔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IP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흐름들 때문이었습니다. 콘솔이라고 한다면요, 모바일이나 PC 게임이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 같이 게임 전용 기기를 의미합니다. 콘솔 시장은 현재 북미와 유럽 쪽에서 가장 크게 이 게임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 게임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내게 된 겁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붉은 사막이 서구권 유저를 숫자로 증명하게 됐고요. 그리고 스팀이라고 해서요, 세계 최대 게임 디지털 다운로드 플랫폼에서도 40위권 안에 한국 게임이 무려 5개나 들어가게 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IP 다변화입니다. IP라고 한다면요, 게임 업계 안에서 캐릭터나 세계관, 브랜드 같은 이 게임의 지식 재산권을 의미하게 됐는데요. 잘 만든 IP 하나가 후속 게임과 굿즈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IP라고 한다면 리니지나 배틀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N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리니지에만 의존했던 것을 이제는 IP를 더 넓혀서 최근에는 아이온2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글로벌 수익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요, 게임사들 현황까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를 빼놓고 말할 수 없겠죠. 이 게임주 시총 부동의 1위입니다. 매출 포함해서 12조 원대 시가총액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배틀그라운드는 사실 출시된 지 9년이 넘었는데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하나가 현재 크래프톤의 매출을 굉장히 강하게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살펴보자면요, 같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크래프톤은 PC나 모바일, 콘솔 같이 멀티 플랫폼으로 동시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이 크래프톤은 중국 버전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화평정영이라고 불리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현금들이 현재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전망의 가장 큰 핵심도 중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화평정영에 작년 4분기 프로모션을 중단하게 됐을 때 중국 매출 순위 5위권으로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올해 1월에 재개하면서 다시 2위권으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일평균 매출만 보더라도 작년 4분기 대비해서 2배 정도가량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도 함께 보겠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2년 안에 12개를 더 추가적으로 출시할 계획도 현재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나오게 될 신작은 서브노티카2 얼리 액세스와 펠월드 모바일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이라고 한다면요, 주주 환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3년간 1조 원가량의 주주 환원할 것으로 현재 발표를 하게 됐고요. 연간으로는 배당 1,000억 원, 그리고 하고 남은 주식들은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현재 주주를 챙기는 모습까지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만든 게임 하나가 좋은 성과를 낸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위기를 신작으로 돌파해낸 기업도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NC인데요. NC는 사실 기존의 이름이 NC소프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2월 2일에 NC소프트에서 NC라고 사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게임 개발만 하는 회사였다면 이제는 플랫폼이나 정보통신 쪽으로 분야를 확장하겠다라는 포부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NC라는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과거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NC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MMORPG인 리니지에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MMORPG라고 한다면 전 세계 수천 명의 플레이들이 이 온라인 세계에 동시에 접속해서 이 탐험을 즐기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C의 대표적인 IP였던 리니지에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까 이 국내 시장을 그동안은 지배를 해왔지만은 최근에는 이 글로벌 트렌드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의존하던 모습들이 약점으로 부각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신작 IP로 이 부분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바로
아이온2가 등장하게 된 건데요. 지난해 출시가 됐고요. 2달 만에 누적 매출 무려 1,0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굉장히 견조합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52억 원이었는데 현재 증권가들에서 전망하고 있는 영업이익은 무려 9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1,700%가량 현재 상승할 것으로 같이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리니지에 이렇게 의존하던 부분에서 탈피해서 이렇게 새롭게 IP들을 점점 더 넓혀나가는 다변화에 성공하게 된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총 5조 7,800억 원을 넘어서게 됐고요. 그리고 3위인 기업인 넷마블과도 현재 격차가 1조 5천억 원 가까이 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NC 앞으로 남은 모멘텀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이온2 글로벌 확장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기작인 신더시티까지 현재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도 다음 장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펄어비스고요. 오늘 브리핑에서 가장 좀 메인인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라고 한다면 붉은 사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붉은 사막은 지난 3월 20일에 출시하게 됐고요. 메타스코어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전 세계 게임 매체들의 평점을 종합한 점수라고 하는데요. 이 붉은 사막은 사실 출시 초기만 하더라도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메타스코어에서 점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K게임이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어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 전투의 깊이감이 남다르다라는 굉장히 좋은 호평들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에서 패치를 빠르게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패치라고 한다면요. 기존 게임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빠른 패치로 통해서 기존의 조작감까지 개선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다가 유튜브나 스트리밍까지 더해지면서 보는 재미까지 추가가 됐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규 구매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흐름들은요. 숫자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 날 출시가 돼서 출시된 지 26일 만에 무려 500만 장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숫자냐면요. 작년도에 더 게임 어워드에 올해 게임상을 받았던 클레르 옵스퀴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500만 장을 달성하기까지 5개월이 걸렸는데 이 붉은 사막은 이 기간을 5분의 1로 줄이게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고요. 한국 콘솔 기록 역사상 최속의 속도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서구권 판매 비중이 무려 70%를 넘어섰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유튜브 조회수도 미국이 거의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권가들 반응도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메리츠 증권은 최근에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DS투자증권도 9만 원, 그리고 이 게임 관련해서 최종 판매량은 800만 장까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코멘트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도 다음 장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위메이드고요. 이 위메이드라고 한다면 이 P2E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P2E라고 한다면요. Play to Earn의 앞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플레이에서 돈을 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획득해서 이걸 NFT로 전환을 해서 실제 거래소에서 판매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P2E를 통해서 현재 해외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3년 누적 매출이 무려 7,500억 원 가량 현재 도달이 되었고요. 초기에는 동남아나 중동 쪽에 유저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게임에 대한 전리품을 실제로 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구조가 굉장히 게임 유저들에게는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의 위메이드 플레이 지분까지 인수해서 현재 그룹 차원에서 시너지도 내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 IP인 나이트 크로우나 미르포 그리고 실크로드 같은 이 부분들로 현재 사업 영역을 더욱더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게임주 전반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사실 K게임주라고 한다면요. 기존의 긴 시간 로딩을 마치고 이제 본 게임에 접속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신작 IP나 실적까지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 업종처럼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2차 전지 쪽에서도 증권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진 앵커, 오늘은 어떤 기업 같이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삼성 SDI 관련 리포트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한투자증권은요, 삼성 SDI에 대해서 목표 주가 58만 원으로 상향했고 매수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을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달았는데 어떠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걸까요?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 SDI 여러분들 최근에 정말 많이 주식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에너지와 소재의 글로벌 리더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의 하나의 소재이기도 하죠. 이 초격차 기술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소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한번 먼저 짚어보면요.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 하나죠. 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ESS, 소형 배터리 분야까지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자재료 쪽에서도 여전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까지 지금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는요. 외형 확장에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 그리고 품질의 안전성이 최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차 전지의 특성상 사실 위험하다라는 인식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좀 없애고 우리 제품은 안전합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좀 도약을 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제는 2차 전지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1분기 전망 성적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숫자를 지금 짚어볼게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나옵니다. 2,545억 원의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짚어볼 부분은요. 적자폭이 축소가 됐다라는 점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적자가 나왔는지는 다음 장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부문별 성적표로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삼성 SDI를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일단 중대형 전지 쪽에서 유럽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2조 원 정도로 잘 찍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형 전지 분야인데요. BBU 같은 신규 적용처 수요가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5% 정도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BBU는요. 데이터 센터 안에서 사실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바로 즉각적인 공급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작고 가벼운 형태로 만든 배터리가 있는데 그것이 BBU입니다. 이러한 수요 자체가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함께 올라가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실적도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자재료 쪽에서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성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5%의 성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재무에 대한 측면에서 짚어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11조 원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도 조금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 내실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ESS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ESS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V 생산 라인이었던 것, 그러니까 전기차 중심의 생산 라인이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라인 쪽으로 전환을 발빠르게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틸리티용 ESS 시장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20%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삼성 SDI도 발빠른 움직임을 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울산과 미국 공장은 거의 풀가동 상태와 근접하게 고율 가동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금 배터리 생산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다면 짚어볼 게 왜 ESS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나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겠지요. 아무래도 이 막대한 전력을 유지하고 또 끊김없이 잘 저장한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려면 ESS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자신들의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때 이 ESS를 필수적으로 담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빅테크와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짚어볼 게 아무래도 중동 전쟁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고 이러한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유가가 폭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실제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유가가 폭등으로 인해서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ESS에 관련된 것을 더욱더 늘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안에서의 우리가 짚어볼 것은요. 바로 세액 공제 측면입니다. 미국 안에서 ESS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된다면 30%에서 40% 정도 세액을 공제해준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1분기 실적이 915억 정도가 반영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플러스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ESS 안에서 6.5% 견조한 수익성을 기록하게 됐고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내년까지도 LFP 라인에 22기가와트시의 추가 예정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ESS 부분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증권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었죠. LNF와의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LFP 배터리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내년부터 3년 동안 ESS용 LFP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양극재를 거의 1조 6천억 원어치를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이죠. 스타플러스 에너지의 ESS 배터리 생산이 훨씬 더 활발하게 가동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볼 부분은 사실 LFP 배터리용 양극재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이런 ESS 업체들은 사실 중국과의 의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에너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존도를 낮춰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불안정이 있기 때문이었겠죠. 결국에는 이런 소재 시장의 탈중국화라는 이런 수요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국내 업체들과의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LNF와 함께 체결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지금 삼성 SDI가 더욱더 의존성이 없이 독립적으로 활발하게 생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참 잘해왔던 EV 시장은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1분기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8만 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래프상으로 지금 상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가 전기차밖에 없다고 합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0% 급증한 수치고요. 결국에 정말 전기차가 이제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전쟁이 만든 리스크가 기회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지난달에 판매됐던 수입차 중에 전기차 비중이 47%,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결국에는 국제유가가 너무 올랐고 정부의 보조금 확대 정책도 지금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전기차를 선택하는 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 삼성 SDI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P6라는 기술력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이니켈 NCA 양극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배터리 용량을 담당하는 게 니켈입니다. 그런데 이 니켈의 함량이 91%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사실 니켈 함량이 늘어날수록 주행거리는 늘어나지만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술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배터리 안에 방이 있는데요. 니켈이 많을수록 방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 리튬 이온이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니켈 안에서 리튬 이온이 빠져나갈 때 공간이 비게 됩니다. 결국에 그 안에서 구조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틈이 발생하게 된다고 해요. 결국에 그런 결정 구조의 틈이 생겼을 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을 삼성 SDI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수 금속 도핑, 표면 코팅 기술, 그리고 단결정 기술이 있는데 일단 특수 금속 도핑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무너진 틀을 다시 한번 유지할 수 있도록 금속에 지지대를 세우는 기술을 말하고요. 코팅은 말 그대로 코팅을 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단결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포도알처럼 코팅을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결정체로 크게 코팅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특성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고 양극재가 있다면 음극재도 있어야 되겠죠. 이 SCN 음극재를 살펴보면 실리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리콘 소재라고 한다면 부풀어지는 특성이 가장 단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SDI는 이것을 나노 복합체 형태로 만들게 되면서 부풀지 않는 음극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훨씬 더 많은 리튬 이온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소재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전체 용량의 80%를 10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꿈의 배터리라고 불립니다. 전고체 배터리까지 활약하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고체 전해질이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더 도약하려는 움직임들이 2차 전지 종목들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를 적용해서 이 목표치를 가지고 있고 현재 액체 배터리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 향상된 주행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2027년 하반기 양산 로드맵을 살펴본다면 작년에 지금 파일럿 라인으로 만들어졌던 S라인을 통해서 이 고객사들에게 샘플을 전달한 상태고요. 현재 실제 대량 양산을 위해서 최적화된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실제 저희의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 마지막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들려온 소식인데요. 벤츠와의 협업 소식이 드디어 나타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NCA가 아니라 NCM이라는 배터리를 양극재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안정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한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안정성이 뛰어난 NCM 배터리를 좀 진출을 하게 됐고 하이니켈 NCM 배터리를 결국에 이것이 중소형 전기 SUV 그리고 쿠페 모델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BMW와 아우디, 벤츠까지 이 독일의 3사를 모두 다 삼성 SDI가 가져가는 정말 독보적인 역량을 어제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삼성 SDI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4.8% 거의 5% 강하게 급등하면서 53만 8천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지금 신한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58만 원까지 높여 잡은 상황인데 따라잡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삼성 SDI의 움직임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정우 앵커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HBM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HBM이라기보다는 제2의 HBM으로 불리고 있는 소캠2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어제 SK하이닉스의 양산 소식이 좀 들려오기도 했었고 삼성은 이미 지난달부터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소캠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 먼저 체크해 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HBM의 속도와 D램의 효율을 합쳐놓은 AI 서버용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에 엔비디아 공급용 소캠2 양산을 업계 최초로 시작했는데요. 어제 SK하이닉스도 양산에 합류하면서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소캠2가 왜 필요한지 여기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HBM은 성능이 좋지만요. 너무 비싸고 열이 많이 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반 D램은 용량은 크지만 GPU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캠은 이 둘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이 GPU 바로 옆에 붙어서 저전력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소캠2 같은 경우에는 10나노급 5세대 1B D램을 쓰는데요. 업계 최초 양산이라는 타이밍 강점 때문에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전체 물량에서도 경쟁사보다 앞서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AMD나 퀄컴도 자사 서버의 소캠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소캠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소캠2에서 삼성전자가 선행 양산으로 물량 주도권을 잡은 상황이고요. HBM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에서도 확실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SK하이닉스의 양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물량으로 따져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에는 7세대 제품인 HBM4E 샘플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되는 걸까요? 네, 바로 속도와 원스톱 구조로요. 이 7세대까지도 먼저 선점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은 HBM4E를 GTC 2026에서 먼저 공개하면서 세계 최초로 양산한 자신감을 바탕으로요. 7세대 제품인 HBM4E 샘플도 가장 먼저 고객사에 전달해서 주도권을 굳힐 계획입니다. 이 삼성전자 HBM4E의 스펙을 보면요. 핀당 최대 16기가 bps 속도에 전체 대역폭 4TB 퍼당 초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HBM4와 동일하게 4나노 파운드리와 일시 D램을 쓰되 이 적층 단수를 12단에서 16단으로 높이고요. 그리고 전력 효율을 최적화한 에코 기술까지도 더해지게 됩니다. 삼성전자만 가능한 구조도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내부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솔루션이고요. SK하이닉스가 TSMC의 로직 다이를 맡기는 것과 다르게 삼성전자는 이 전 과정이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 검증 기간이 단축되고요. 그리고 고객사 맞춤형 공급까지도 더 빠르게 가능합니다. SK하이닉스가 TSMC 3나노로 성능 우위를 돌리는 이 전략을 쓰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렇게 속도와 통합 구조로 맞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소캠2 선행 양산에 이어서 HBM4E 샘플도 먼저 내놓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전 세대에서 속도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일단 전방위적으로 치고 나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퀄컴 CEO가 방한을 해서 삼성전자의 고위 경영진들과 만난다라는 단독 뉴스의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워낙 퀄컴과는 협력 관계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해 볼 만한 체크 포인트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메모리 물량 확보와 함께 또 2나노 파운드리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가 최근 한국에 입국해서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을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일정을 소화 중인 것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요. 이번 퀄컴 CEO 방안이 의미 있는 이유가 총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LPDDR 물량 협력인데요. 전 세계 AI 투자 붐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가 품귀 현상을 빚게 됐죠. 그러면서 스마트폰 APS에는 LPDDR 확보가 어려워지게 됐는데요. 소캠2도 LPDDR 기반인 만큼 삼성전자가 소캠2 공급 우위를 활용해서 퀄컴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HBM과 소캠 같은 서버용 메모리 협력입니다. 퀄컴이 AI 가속기 AI200이나 AI250을 공개하면서
데이터 센터 시장에 진출하면서요, 이 서버용 메모리 수요도 같이 생기게 됐는데요. 삼성전자가 HBM과 소캠 모두 선행 공급 중인 만큼 퀄컴의 핵심 메모리 파트너로서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2나노 파운드리 협력입니다. 퀄컴의 최신 AP 스냅드래곤 8의 엘리트2를 이 삼성 2나노 라인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방문에서 이 부분이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번 퀄컴 CEO 방안은 삼성전자에게 메모리나 소캠, 파운드리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기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AI 메모리 전 영역에서 삼성전자의 공급자 지위가 더 공고해지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한 내용들 함께 먼저 좀 살펴봤고요. 프리마켓에서는 한 0.9% 정도, 그리고 여전히 21만 원 선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삼성전자보다 더 품고 가서 그런지 2% 넘게 프리마켓에서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한화오션 살펴보겠습니다. 이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인데 입찰 관련한 기한을 연장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 단순히 잠수함의 성능뿐만이 아니라요, 자국 경제와 산업에 얼마나 기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방위투자청 DIA가 3월 제출된 양사 제안서가 기대했던 혜택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요. 오는 29일까지 수정 제안을 요구하면서 입찰 연장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미 제출한 제안서가 캐나다 국방산업 전략 목표를 충족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6년도부터 44년도까지 연평균 22,500개 일자리를 지원하고 그리고 6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캐나다 정부 방향에 더 잘 맞추겠다라고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장 방식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제안서에 추가 질문을 요청한 사례는 있었지만요, 더 나은 입찰을 직접 요구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인데요.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 정부가 국방 조달을 자국 산업 기반 확충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월 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목표는 유지되는 만큼 앞으로 한화오션이 29일까지 제안서를 어떻게 보강하느냐가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잠수함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도 설명해달라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가운데 한화오션이 올해 연간 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기분 좋은 전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상선과 특수선 모두 수주 소식이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키움증권에 따르면요, 한화오션의 올해 1분기 매출이 3조 3,3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그리고 영업이익은 3,716억 원으로 43.7% 증가해서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LNG선 비중이 60%를 유지하면서 고부가 선박 중심의 수주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특수선 부분에서는 캐나다 잠수함과 함께 태국 호위함이나 사우디 잠수함, 그리고 에스토니아 OPB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태국 수상함 사업도 상반기 내 우선 협상자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여기다가 미 해군 MRO 수주도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한화오션이 올해 들어서만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2건을 수주하게 됐는데 지난해 연간 2건과 거의 같은 수준을 무려 한 개 분기 만에 달성하게 된 겁니다. 여기다가 HD 현대중공업도 올해 2건으로 지난해 연간 1건을 넘어서게 되면서 K조선의 전반적인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LNG선과 캐나다 잠수함 그리고 미 해군 MRO가 동시에 열리면서 이 한화오션의 연간 수주 100억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수주가 다방면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한화의 필리조선소가 필라델피아의 투자 패스트트랙
1호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1호 기업이라고 해서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체크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네, 바로 미국 현지 정부가요, 하나오션의 투자 계획을 중요한 프로젝트로 보고요. 여기다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시가 PHL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출범시키고요. 하나 필리조선소를 1호 프로젝트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규모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인허가나 인프라 또는 행정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방정부가 특정 기업을 1호로 지정하고 여기다가 행정 역량을 집중한 거는 이례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 필리조선소가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리고 향후 5년간 7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연간 생산량을 기존 2척 미만에서 최대 20척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점이 반영됐고요. 여기다가 셰럴 파커 필라델피아 시장이 지난 15일 직접 현장을 찾아서 하나오션 CEO와 면담하면서 지원 의지까지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오션은 현재 미국 최대 해양항공 우주 분야 전시회까지도 참여를 해서요. 여기다가 토탈 네이비 솔루션까지도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결국 하나오션이 구축했던 북미 사업망이 우리 조선업을 미국 방산 생태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한화오션에 대한 내용까지 체크해봤고요. 다음으로는 LIG D&A 살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으로 좀 더 익숙한 종목이기도 하죠. 이제 사명을 바꿔서 LIG D&A인데요. 목표 주가를 일제히 100만 원 이상으로 증권가들이 올려잡았습니다. 올 초 대비해서 주가가 100% 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추가 룸을 열어둔 거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최근 중동 전쟁에서 증명됐던 천궁2의 성능이 이렇게 기업 가치 재평가의 계기가 되어줬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110만 원, 그리고 키움증권은 105만 원, 그리고 DB금융투자는 목표 주가 120만 원 선까지 이렇게 주요 증권사들이 일제히 100만 원을 넘는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방산주는 실적이 숫자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전장에서 검증된 뒤에 이게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느냐가 밸류에이션을 바꿔 줍니다. 천궁2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K방산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 사례가 됐는데요. 중동 분쟁 과정에서 UAE가 발사했던 60여 발의 천궁 요격 미사일이 약 96%의 성공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글로벌 수급 불균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방공 미사일 생산국이 현재 한국이나 미국, 이스라엘 쪽으로 극히 제한적인데요.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대규모 거래를 하기에는 어렵고 그리고 미국은 자국 소모 물량 충당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사우디나 이라크 등 기존 고객사들의 조기 인도와 추가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난주 대비해서 올해 초 거의 2배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결국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는 LIG D&A로 현재 전 세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자주 국방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면 K방산에 대한 가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다라는 시각들이 중론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실적이 뒷받침되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1분기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100억 원대를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LIG D&A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 성장한 1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시장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성장 구조까지 보면 더 인상적입니다. 26조가 넘는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26년도부터 28년도까지 UAE나 사우디, 이라크 향의 수출 매출 인식이 본격적으로 겹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매출 내에서 수출 비중이 작년에 19.9%였는데 28년도에는 32%대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또 여기다가요, 이 차세대 무기체계 수출 가능성까지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국내 양산이 시작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L7은 기존 계획보다 수출 계약 체결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전의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밀 유도무기라던가 감시 정찰이나 지휘 통제 통신 같이 이렇게 세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이렇게 수출 비중 확대가 맞물리면서요. LIG D&A의 성장 가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수출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K방산 전체로 본다면 최근 들어서 사업명을 변경한다던가 인수합병을 논의한다든가 다양한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판이 어떻게 짜이고 있는 걸까요? 네, 수주 호황을 발판 삼아서요. 기업들이 몸집을 키우고도 있고요. 그리고 수직 계열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D&A 그리고 현대로템이 수출 확대와 함께 사업 재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LIG D&A 사명 변경과 M&A입니다. 넥스원에서 D&A 쪽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항공 우주나 AI, 무인화 로봇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주총에서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 한도를 1조 원까지 확대한 것을 이 시장은 대형 투자와 M&A에 대한 실탄 확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카이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내부에 꾸린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차륜형 자주포인 K9MH를 미 육군 차세대 자주포 사업을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서서요. 생산이나 유지 보수 쪽까지 이렇게 통합 포병 솔루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카이 인수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두 회사의 경쟁 구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로템인데요. 현대위아의 방산 부문 흡수를 검토하면서 K9 자주포 포신과 그리고 K2 전차 주포 등 핵심 화포 제조 기술까지 내재화하는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K방산이 지금의 수주 호황을 발판 삼아서요. 기업 규모와 체계를 동시에 키우는 이 구조 재편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네, K방산의 판이 새롭게 짜여지고 있다라는 내용들 살펴봤고요. 향후에 대한 추가 수주 소식까지 나오는 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과 이란 간에 지속되는 신경전 속에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종료를 하루 더 연장시키게 됐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이 되겠습니다. 자, 파키스탄이 일단은 2차 회담 성사를 위해서 총력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또한 회담이 현지 시간 23일에 열릴 예정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성사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우리 시장 보시면요. 전쟁의 면역이 좀 한층 강해진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불안한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코스피 야간 선물이 1% 강세 보이기도 했었고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는 만큼 오늘도 우리 시장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일단은 시장은 좀 3월 달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한 이슈는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미국과 이란 간에 아직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은 왜 이러지? 라고 의심은 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3월 달 내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내려갈 때 계속해서 사서 모으자라고 하면서 현금 비중은 10%에서 15%, 맥스 15%는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그런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계속 그 현금을 가져가시면 되고 4월 달 지금 이제 중순 모든 리스크가 거의 온이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제부터는 시장에서는 오르면은 판단하기보다는 올라도 매도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도 매도를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시장의 상태를 본다면 대외적인 리스크가 주말에 그렇게 터진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하락된 종목 수가 더 많기는 했습니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계속해서 양봉을 보여줬고요. 아마 오늘 시장도 미국 시장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거의 2%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은 이제부터는 전쟁이 거의 끝난 것처럼 움직일 겁니다. 원래 시장은 항상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의심은 좀 걷어두시고요. 나머지 현금 만들어 놓은 10%, 15%는 혹시나 지금 파키스탄에서 또 2차 협상 결렬이 난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포격을 또다시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시장엔 단기적인 또 충격이 오거든요. 단기적인 충격이 왔을 때 써야 되는 현금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만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차분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전히 유가 같은 경우에도 85불, 86불 정도로 달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결국에는 호르무즈가 뚫려서 어떤 뭐 석유라든지 LNG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의 포인트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만 지금은 매도를 섣부르게 하셔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조금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그래서 시장은 좀 보시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홀딩하면서 가는 시장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만큼은 확실하게 예민하게는 좀 흔들리지 않아서요. 이제는 좀 끌고 가도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23일이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협상 이 휴전 마감 시한일도 함께 겹쳐져 있죠. GDP 1분기 소포치까지 나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좀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날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이후에는 현금을 좀 새롭게 써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이제 그 코스피 기준에서 아직 신고가를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아마 오늘 신고가를 좀 넘어갈 것 같은데 6,300포인트에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현금을 좀 투입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금도 종목이다고 생각하시면서요. 결국에는 이제 아직도 리스크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변수에 대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인 6,3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쉽게 매도는 하면 안 된다. 3월 달과는 다릅니다. 3월 달은 제가 양봉이 켜지면 매도하세요. 무조건 매도하셔서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수익을 챙기는 것보다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게 챙기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 실적과 발표까지 남아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현재 뭐 40조다, 37조다, 45조다 뭐 이런저런 예상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40조 근처에는 나와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날만큼은 세로는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지금 6,300포인트 정고점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매도보다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홀딩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3월과 다르게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만큼 이제는 뭔가 방어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이닉스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사실 40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37조 이야기가 어제 좀 거론이 된 상황이에요. 물론 어제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뭐 소캠2와 같은 호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실적이 결국에는 분기점이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기대치에 딱 부합하거나 조금 밑도는 수준이 나오더라도 우호적인 시선은 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실적이 좀 밑돌아가지고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매수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왜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좋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는 결국엔 하이닉스 뒷단에는 엔비디아라는 큰 고객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이닉스만 그러니까 대형주에 물론 신고가를 간 종목들도 있지만 대형주 투탑을 따져본다면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만 저번 주부터 신고가를 좀 넘어갔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는 삼성전자의 성적표는 봤다. 이제부터 월말에 있는 삼성전자의 컨코를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시장의 반응이고 SK하이닉스는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에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수급이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수급의 질도요.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 그간 팔았던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에 조금 몰리는 걸 본다면 여전히 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이 저는 얼마가 나오든지 뭐 어느 정도 중요는 하겠지만 뭐 과연 뭐 거기서 실적 컨센서스가 얼마나 틀어질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하이닉스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강력하게 홀딩하시고요.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홀딩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숫자가 많이 깨져서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밑으로 밀린다. 만약에 100만 원 초반대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 초반에서도 저는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셔도 된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현재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이 여전히 시장 상황은 좋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향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론이 나오더라도 매수의 기회도 적절하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탄력은 사실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데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적표를 일단 봤잖아요. 네. 우리가 57초라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온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빠르게 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더 잘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탄력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삼성전자 쪽에서는 서프라이즈를 받기 때문에 기대감이 남아있는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시장의 어떤 프리미엄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개장문 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4월 21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만 우리 시장은 그래도 이젠 리스크보다는 실적 기대감에 더 집중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이 참 분기점이 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 계속 다가오고 있는 상태고 이 GDP 속보치에서 과연 우리가 이 고유가 충격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지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의 휴전 마감일까지 얹어지다 보니까 방향을 결정해줄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부터 현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빨간불로 출발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1%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6,300선까지 돌파한 모습들 관측이 되면서 전고점 이제 바로 코앞에 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시원하게 여기까지 뚫어줄 수 있을지가 귀추가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8% 오르면서 1,18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마감 상황에서 플러스로 맞췄던 흐름들을 이어받아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코스피 쪽에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또 관건이 되겠는데요. 각각 1%, 2%대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하이닉스 사실 프리장에서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이제는 120만 원 자리까지 터치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그리고 LG엔솔, 현대차까지 모두 1%대의 상승 탄력 나오고 있으면서요.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 시초
그 개장 상황보다는 더 우호적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모두 빨간불 강하게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2차 전지 쪽의 흐름들이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프리장에서부터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이와 엮이면서 1%대의 강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은 각각 0.94%의 상승률, 삼천당제약이 오늘 4% 가까운 오름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0.66%대의 강보 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들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어제 이제 기관이 홀로 담아가면서 마무리를 했었고 개인과 외국인이 차익을 실현했는데 일단은 반대로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인 모두 담아가면서 지수 받쳐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가량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담아갑니다. 500억 원가량 지금 순매수 행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덜게 되면서 일단은 조금 제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야간 선물도 좋았기 때문에 좀 예상을 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1%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시장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일단은 우리는 갈 길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외사 리포트 중에서도 그 외사가 100% 정확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못해도 8,500포인트는 간다라는 리포트까지 나온 걸 보면 그걸 제가 이렇게 천천히 좀 읽어보니까 반도체에만 집중될 필요가 없이 반도체 외에도 뭐 원전이라든지 로봇, AI,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바이오테크 뭐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좀 굉장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저도 굉장히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모든 시가총액의 1위와 2위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시가총액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왜 생각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가느냐? 건설주들이 요새 조금 또 눌림이 있었는데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에는 대우건설 그리고 GS건설이 코스피 200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설주 외에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냐? 오늘은 요즘에 계속 강하죠. 2차 전지가 좋습니다. 삼성 SDI, LG 엔솔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좋은데 결국에는 아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벤츠와의 NCM 배터리 납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우리 아침 시간에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많이 관심을 가져가셔라. 왜냐하면 대체 에너지를 쓰시려면 일단은 ESS 배터리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총 4가지 종목을 좋아하는데 SDI, LG엔솔, LNF, 포스코퓨처엠인데 SDI와 LNF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시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포스코퓨처엠과 LG엔솔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물론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라는 거를 자동차 셀,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 셀로 볼 게 아니라 ESS까지 같이 엮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일단에는 ESS의 매출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반문의 의견들도 있지만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ESS의 매출 비중이 적건 아니면은 엄청나건 그건 상관없이 주식이라는 거, 특히나 기업이라는 건 앞으로의 미래지향성과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보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오늘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어제 주성엔지니어링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주성엔지니어링이 이제 증착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단위로 증착을 하면서 결국에는 뭐가 붙었냐?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까지 붙어가면서 주성엔지니어링이 올라갔거든요. 주성엔지니어링이 증착으로 올라가니까 또 지금 뭐가 올라가죠? 예. 그 유명한 선익 시스템이 또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증착 장비라는 건 얇게 도포를 하는 거거든요. 빵 위에 잼을 얇게 바르듯이. 결국엔 증착이 앞으로 왜 필요하냐?
반도체가 고성능화되고 그다음에 태양전지가 우주로 올라가려면 이게 얇게 발라져서 효율이 높아져야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이쪽에 대해서 특히나 증착 장비 쪽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증착 장비가 뭐 반도체 장비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오늘처럼 이렇게 태양전지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원자 증착 장비 이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시장을 설명드리면서 반도체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시장은요. 반도체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비중을 20% 30%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에서 낙수 효과가 나는 애들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재건, 로봇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 외의 부수적인 테마들을 조금씩 더 늘려가시면서 계좌를 조금 부풀리는 시장은 굉장히 우호적이니까 부풀리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선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도 여전히 좋지만 거기서 이어지는 낙수 효과,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섹터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어서 반도체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려고 했어요. 낙수 효과가 이제 소부장 쪽으로도 이어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한번 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소부장 안에서는 기판이 참 연일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덕전자가 지금 5%, TLB 1%고요. 이수 페타시스는 어제 좀 급등을 했었는데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삼성전기가 가니까 후발 주자들이 다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딜 봐야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뭐 삼성전기 목표가 81만 원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신규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단 말이죠. 네. 어떡할까요? 삼성전기는 더 올라가더라도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각도로 따라가라 그러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가 안 좋아서 따라가지 마셔라라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힘겹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이고요. 지금 기판 얘기를 잘해주셨는데 기판이 지금 쇼티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기판이 없어서 못 파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기판주들을 골라야 되는데 기판주를 고르려고 쫙 보다 보니까 대덕전자도 신고가, 심택도 신고가, TLB 신고가에서 살짝 내려왔다 다시 신고가 이렇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기판에서 좀 못 간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도 못 가고 있어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지금 기판에서 가장 못 갔는데 어제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조금 중요한 지지선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 상승된 거에 대해서 되돌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장 따라갈 만한 한 거는 역시나 이수페타시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기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반도체를 꼽아야 되는 초록색 기판인 겁니다. 그럼 이수페타시스가 왜 그중에서 대장주냐라고 말씀을 물으신다면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건요. MLB라고 하는 고다층 적판 기판을 만듭니다. 기판을요. HBM처럼 쭉쭉쭉쭉 쌓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하는 게 이수페타시스거든요.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그간에 다른 기판주들보다 못 올라갔던 건 다른 기판주들은 약간은 레거시 기판 쪽에 대해서 조금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이수페타시스는 좀 비싸요. 이 MLB 기판이.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도 기판인데 기판까지 MLB를 써야 돼? 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이수페타시스를 눌러줬는데 결국에는 MLB 기판이 앞으로 어디에 쓰일까요? AI 데이터 센터에 MLB 기판은 무조건 쓰입니다. 거기다가 이 AI 데이터 센터 말고도 우주항공, 로켓을 올려보낼 때 이수페타시스의 이 MLB 기판이 쓰이기 때문에요. 저는 어제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가 꽤 좋아 보였지만 만약에 오늘 조정이 나와가지고 또 12만 원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매수 포인트, 매수하기 편안한 건 이수페타시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으로의 수요처를 생각했을 때는 이수페타시스의 기판 충분히 잠재력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2차 전지가 사실 넥스트에서부터 좀 강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상승분이 약간은 반납된 상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제 삼성 SDI를 필두로 벤츠와 손잡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또 투심이 올라간 모습들도 체크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2차 전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수주와 실적 기대가 함께 붙는 흐름으로 보면서 다음 주도주의 영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봅니다. 2차 전지는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이제 관심들이 많이 없으셨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만
모든 시선이 쏠려 있을 때 2차 전지도 좀 보셔라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나 삼성 SDI가 가장 먼저 빵 치고 올라오죠. 보시면은 삼성 SDI가 물론 어제 이제 벤츠와의 협약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여전히 삼성 SDI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나 아니면은 ESS 배터리 쪽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은 건 벤츠까지도 삼성 SDI의 NCM 배터리, 그러니까 하이니켈 배터리를 쓰네라는 아이디어가 삼성 SDI를 좀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호르무즈 사태로 인해서 거기에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우리나라나 지금 전체적인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은 대체 에너지를 이제는 찾아야 돼요. 풍력이 됐던 태양광이 됐던 원전이 됐던 수소가 됐던. 그렇게 되면 이 에너지들을 모아놔야 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ESS입니다. 그게 지금에서야 꽃을 피는 거죠. 그러면 삼성 SDI를 또 이제 따라서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근데 SDI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이 20만 원대에서 벌써 지금 60만 원대를 찍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2차 전지는 조금 편안한 선택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은 좀 덜 올라갔어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를 오히려 편안하게 오늘도 많이 올라가네요. 편안하게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포스코 퓨처임 같은 종목들. 포스코 퓨처임도 바닥에서 이제 슬금슬금 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임 같은 종목들도 담아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거기다 제가 이제 맨날 LNF 많이 말씀드렸는데 LNF도 말 그대로 신고가예요. 지금 뭐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3배가 넘게 20만 원까지 4배가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LNF와 SDI가 나빠서 따라가지 마셔라라는 게 아니고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다면 저는 포스코 퓨처임과 LG 엔솔로 가시는 게 더 좋아 보인다. 여전히 2차 전지는 ESS 모멘텀 거기다가 이번에 벤츠와의 협약이 NCM 배터리는 우리나라밖에 못 만든다. 우리나라의 품질이 좋다. 중국 하면은 원래 배터리인데 중국은 LFP 배터리에 좀 강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CM 배터리라고 하는 이 고성능 배터리 쪽에서는 역시나 손을 들어주는 건 우리나라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받아가신다면 2차 전지는 조금 편안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2차 전지가 예전에 좀 관심권에 약간 밖에 있을 때부터 강조를 해주셨던 섹터죠. 여전히 ESS와 또 앞으로의 로봇, 뭐 전기차도 회복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 많이 받아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말씀해주신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스피가 6,355선에서 지금 움직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됐네요. 정고점을 오늘에서야 이제 뚫게 됐습니다. 2%대의 상승률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장 초반보다는 상승분을 반납해 가면서 약간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좀 풀리다 보니까 건설 대표주들도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2차 전지 셀 쪽 계속 강한 흐름 연출이 되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니까 반도체까지 힘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들 계속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힘을 우리 시장이 오늘 장 후반까지 계속 이어주느냐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수급의 흐름까지 연속적인 거 체크해 보시면서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전쟁에 대한 민감도는 많이 둔감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까지 올라오고요. 코스닥은 0.09%. 코스피가 이렇게 2% 넘게 상승하는 데는 SK하이닉스의 상승 기여도가 가장 좀 크겠죠. 자세한 내용들 먼저 짚어볼 텐데 오늘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결국은 국내 증시는 SK하이닉스 진영이 이끌고 있는 이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의 네. 반등세가 워낙 강한 모습들입니다. 뭐 오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4월의 중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네. 그때 역대 최대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약 180% 이제 전년비 대비해서 증가했던 소식과 함께 일단은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된 이제 이슈는 사실 지금의 펀더멘탈로 굉장히 좀 많이 묻혀가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2차 협상과 더불어서 해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쟁법 이 60일 이상 이제 이 연장을 하려면은 미국 하원의 이제 비준 통과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2차 협상에서 이제 종전과 관련된 협상을 좀 단정을 지으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있을 일정들 뭐 미국의 북중미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중 이제 회담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또 수혜주보다는 이제 종전과 관련돼서 오늘 뭐 건설주들 반등 그렇죠.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 코스피 지수의 이 섹터들도 관련주들 중심으로서 이제 좀 압축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오늘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작될 실적 시즌에 앞서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은 또 이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뭐 변압기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확장되어서 나올 수 네. 있는 또 소부장 업종들 중심으로서도 아마 소팅에서 또 관심을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면은 또 수익률에 대한 극대화. 근데 이제 지수 단위로 본다면 코스피가 전의 고점 신고가 영역으로 돌아서면서 일부 또 수급에 대한 압박감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은 23일 날 있을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의 움직임들이 일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것도 아마 관전 포인트인데 뭐 지금의 기세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3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다시 한번 입성을 해주면서 3천억 이상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또 선물과 이제 현물 중심으로서 롱 포지션을 계속 잡고 있다는 점도 한번 주목해야 될 포인트인데 시장에서 뭐 하나의 악재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WTI 유가거든요. 유가도 최근 들어서 이제 88불에서 지금 한 86불 정도인가요? 조금씩 안정화를 찾는 네네.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크로적인 데이터도 조금씩 거칠 것이 없다. 지수에는 아마 이번 주 내로 또 코스피의 신고가 영역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네, 일단은 2월 27일에 신고가가 6,347선이었는데 일단 47선은 오늘 터치를 하고 좀 내려온 것 같긴 하네요. 6,340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분 좋은 흐름들 이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WTI도 지금 한 1% 정도 내려오면서 86달러 선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테마들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전 쪽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부터 해서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에 차례대로 순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사절단도 총 출동을 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의 박지원 회장도 같이 참석을 했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SMR과 관련한 세일즈에 포커싱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 집중해서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시죠. 두 번째 반도체입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 가죠. 지금 삼성전자도 한 2% 오르면서 22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서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20만 원 선까지 넘어서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완전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후의 흐름들까지 같이 좀 예상을 해보죠. 세 번째 열어보시죠.
세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테마 섹터로 본다면 2차 전지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리튬의 겨울이 끝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죠. 앞으로 리튬 값이 올라간다면 양극재 한테도 좋을 거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둔 상황 속에서 ESS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원전부터 볼 건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원래 차트를 봤을 때 박스 길게 유지하다가 한번 뚫어주고 길게 박스 유지하다가 한번 뚫어주는 특징이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11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전고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표님 신고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지 어떤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뭐 큰 걱정 없이 이런 플로우대로 계속 이제 증권사 TP를 보니까 최고 TP가 15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제 인도 그리고 이제 베트남 뭐 경제사절단에 다 포함이 됐던 네. 뭐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이 줄줄이 이제 출장길에 올랐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최대 인구 15억 인구의 이제 기회의 땅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원전을 지을 때 인프라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한 또 공급 인프라가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에 있을 2030년까지 미국의 원전 10기 중에서 뭐 1년에 한 2기 정도씩 착공을 이제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허가부터 준공까지는 약 10년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이것이 발주가 시작됐을 때 지금 에너빌리티의 장기간의 펀더멘탈의 랠리, 그러니까 작년 에너빌리티를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한 7천억 정도 수준에서 올해 예상으로는 영업이익이 한 1조 돌파의 가능성들이 있어서 전년비 대비 약 한 40%씩 이제 증가 개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도 그 정도 수준에서 반등을 예상을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SMR을 비롯해서 SMR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생산 능력을 28년까지 이제 한 20기 정도를 이제 높이겠다, 생산 캐펙스를 늘리겠다고 했고, 이제 가스터빈 같은 경우도 경쟁사 대비해서 워낙 이제 히타치라든가 GE 버노버가 이 수주가 워낙 꽉 찼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여유가 있는 에너빌리티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생산 캐파를 비롯해서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폭이 40%씩 계속 매년 이제 증가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은 사실 TP가 지금 15만 원인데 지금 이 정도 속도로 갔을 때는 단기간에 찍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건설사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전통의 이제 원전 에너지원 중심으로서 수급이 조금 더 쏠리면서 기맞추기를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제 말씀과는 다르게 오늘 대우건설이 오늘 15%대 급등을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그쵸. 플러스 알파로 나오고 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쪽의 원전에서 이력이 있었던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이제 건설사에 대해서도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도 또 추가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 전고를 뚫어준 차트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11만 6,400원까지 터치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랠리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주셨고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면서 마감을 지었고 오늘도 모건스탠리랑 메릴린치 쪽에서 매수 상위 창구로 확인이 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반도체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수 기여도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120만 원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는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대표님 어떤 전략 좀 챙겨가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는 좀 다르게 SK하이닉스는 그냥 보유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워낙 기세가 좀 무섭고요. 무섭죠.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밸류 부담이 없다는 게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익단에서는 이익단의 갭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영업이익이 지금 SK하이닉스는 최고를 40조로 보고 있는데 아마 내일 또 레포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상까지 부를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뭐 시간이 좀 좁혀질수록 목표 이제 영업이익이나 목표가를 계속 높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한 45조 정도 찍으면은 아마 120만 원이 어찌 보면은 지지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TSMC와의 협력을 통해서 HBM 이제 4E죠. 베이스대의 전력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했고 소캠2에 대한 제품 양산의 본격화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기판 쪽에 뭐 이스페스타시스도 급등세를 한번 보여줬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도 테라팹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수직 계열화를 추구를 한다는 점, 뭐 삼성과 대만의 일부 굴레를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 뉘앙스도 있겠지만은 자체적으로 돈이 되니까 이런 흐름들을 그렇죠. 이어가는 거고요. 또 ARM, 암 같은 경우도 설계만 하다가 칩 판매를 하겠다, 이제 제조 공정을 만들겠다고 한 이유도 사실 전반적으로 이게 뭐 지연이 돼서 뭐 TSMC가 지금 물량이 많아서 지연이 돼서 그것이 이제 납기가 좀 더 좀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이슈 때문은 아니고요.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슈퍼사이클은 아마 2028년, 9년 계속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도 될 만하다. 그래서 결국은 SK하이닉스도 이번에 M15X 공장에서 디램 생산을 좀 생각보다 빠르게 본격화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쇼티지에 대한 장기화 이슈 때문에라도 아마도 앞서서 앞단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대비해서 지금 디램은 3사가 다 집중이 돼 있잖아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증설을 한다고 해도 이 투자 앞단의 투자를 맞춰줄 수 있는지 그것은 오리무중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쇼티지가 장기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테라팹이나 그리고 암의 이제 칩 공장의 이제 전격적인 이 출사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정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쉽게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의 3사는 이제 독과점으로 장기간 갈 가능성들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하이닉스는 여전히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주셔서 실적 발표 이후 흐름도 보셔야겠지만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 하면 이 또한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 소부장단에서 종목 하나 더 보고 넘어가 볼 텐데 아마 어제 주성 엔지니어링 상한가 간 거 보고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20% 넘게 상승을 하면서 연이틀 길게 장대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는 증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쌓아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강조를 되는 건지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의 20% 넘는 상승세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증착이라는 소부장의 키워드의 힌트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증착 장비 중에 이쪽은 반도체하고 태양광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비중은 중국 쪽에 비중이 많죠. 그쵸. 근데 증착 장비를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소트를 해보면 제일 먼저 주가가 급등한 쪽이 원익 IPS가 제일 먼저 상승을 했고 네. 그다음 타자로 유진테크, 네. 그다음 상승한 게 테스, 그다음 남은 게 주성이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번에 이제 한 가지 신기술 개발을 했다고 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원래는 ALD라고 하는 원자층 증착, 이제 네. 원자층이라고 굉장히 작은 입자의 증착을 이제 원재료로 쓰는데 그보다 더 작은 원자측 방막 증착이라 해서 네네. ALG 증착 기술을 이제 이번에 반도체 신공정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것도 이제 트리거가 될 거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소부장 쪽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됐던 어제 이스페타시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DB 하이텍도 반등을 했는데 DB 하이텍도 주가가 올랐지만 올랐다는 그 스토리를 맞추려면 이런 느낌이죠. 만약에 지금의 이제 DB 하이텍은 원래 8인치잖아요. 원래 12인치. 이제 첨단 공정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12인치인데 이쪽은 레거시 파운드리 쪽인데 다른 이제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하이엔드급으로 이제 공정을 다 돌리다 보니까 반사이익으로 레거시 공정 쪽으로 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로 DB 하이텍이 급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소부장들도 워낙 이제 반등이 좀 최근에 많다 보니까 기존의 반등을 못한 기존의 상승세가 좀 부족한 이제 소외주 쪽으로 많이 이제 수급이 찾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모멘텀 아까 말씀드린 모멘텀 하나하고 또 하나 모멘텀을 찾자면 네. 중국에서 지금 태양광 관련돼서 지금 감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진율을 맞추지 못해서 도산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앞으로 이제 태양광 업체들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의 이제 공급망 개편도 하나가 포인트가 됐을 거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반도체적인 수급 모멘텀,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태양광 이제 모멘텀의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증착 장비 업체로서 이틀 연속 지금 수급 이제 슈팅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증권사 TP는 일단 넘어섰기 때문에 단기로 쫓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뭐 조종시 매수 관점으로는 그래도 트레일링 관점으로는 봐줄 만한 종목 아닐까. 근데 오늘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은 네. 이런 얘기가 좀 먹힐 수도 있겠지만은 네. 오늘도 이렇게 좀 너무 단기 두 급등을 자릿수니까요. 나와서 음. 부담스럽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중국의 태양광 장비 수출 규제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이 또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같이 짚어주셨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목표 주가 84,000원에서 10만 8,000원까지 또 올려잡는 부분들도 확인이 되니까 같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테마로 움직이는 건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먼저 볼 텐데요. 리튬의 겨울이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튬 값이 이제 반등 시작할 거다. 반등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리튬에 대한 원자재 값이 오르게 된다면 폐배터리 관련주들, 특히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들 앞으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님, 근데 성일하이텍 열어보니까 수급이 지금 거의 기관 쪽에서는 5거래일, 외국인도 4거래일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주, 관련주 따라가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뭐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나쁘진 않죠. 폐배터리가 이제 인선 ENT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킵스파마하고 그다음에 DS 단석,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성을 하이텍이 그쵸? 있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제 고점을 벗겨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 배터리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다 보니까 네. 당연히 폐배터리도 움직임이 좋을 거고. 근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오늘 삼성 SDI를 따라가는 LG 엔솔을 좀 편안하게 잡는 게 방법 중에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과 더불어서 유럽도 ESS 설치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이 3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99%니까 100%죠. 더블이 지금 설치량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사실 2차 전지도 중국 장시성에서 리튬 광산 정비를 하면서 공급의 차질이 이제 생겼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큰 나라가 짐바브웨이잖아요. 네네. 짐바브웨이에서 리튬 이제 수출 금지 조치가 하나가 내려진 상황 속에서 리튬의 수요와 공급에 지금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어저께 나왔던 벤츠에서 대량 공급 계약을 이제 LFP를 체결했는데, 이런 계약이 이제 처음이죠. LFP는 유럽에서는. 그래서 앞서서도 뭐 ESS를 비롯해서 EV 쪽, 그래서 다양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지금 LG 엔솔이고, LG 엔솔이 20조, 그리고 삼성 SDI가 한 10조 정도 예상을 하는데, 네. 결정적으로 삼성 SDI가 너무 반등폭이 그렇죠.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LG 엔솔이 1분기 실적 컨셉을 살짝 이탈을 했어요. 그게 이제 AMPC가, 왜냐하면 미국에서 북미한 공정률이 좀 낮춰지면서 AMPC 세제 혜택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적자를 기록했는데, 삼성 SDI는 분위기가 다른 게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은 AMPC가 북미 현지화 전략을 이제 사용하는 상황에서 AMPC의 수혜가 조금 더 삼성 SDI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 적자는 예상치보다 컨센보다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거의 뭐 단기에 이렇게 60만 원을 찍은 제 예상보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볼 거는 양극재에서 LNF가 대장이었지만은 셀 업체 중에서는 조금 더 이제 뒤늦게 올라가고 있는 네. LG 엔솔을 그냥 보시는 것도 저는 워낙 많이 빠졌다가 이제 상승하는 흐름에서, 그리고 이제 고점이 원래 이제 60만 원대 저항대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뭐 그 정도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수급적인 역할도 좀 중요하겠지만은 전에 고점이었던 52만 원대 라인까지는 한번 보시면서 좀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ESS 전체 매출 비중이 아마 작년 기준으로 20%였는데 한 40%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 장비 공정에 대한 이 전환 비용이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보다는 아마 3분기에 턴어라운드 한다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 계속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오늘 삼성 SDI가 추가적으로 더 오름세를 시연을 하고 있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올라온 자리라서 58만 5천 원, 오늘 8% 오르는데 오히려 이렇게 빨리 올랐다면 그 뒤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한 9% 같이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LG 엔솔이 2차 전지 안에서는 또 탑픽 종목으로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셀과 소재 중에 뭐가 더 나아요? 라는 질문 참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배터리는 양극재도 있어야 되고 음극재, 분리막 등등 일단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좀 셀 쪽을 봤다면 시간의 차이일 뿐 소재 땅까지 수급이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원래 작년부터 좀 많이 언급을 해놓은 종목이 사실은 양극재에서 에코프로였는데 맞아요. 왜냐면 에코프로가 4분기 연속 흑자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체는 워낙에 이제 어둠의 긴 터널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흑자 전환만 되면은 그 반등이 굉장히 가파를 것이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먼저 프로비엠이 흑자 전환했고 그다음 다음 타자가 LNF가 3분기부터 흑자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라볼 때가 하나가 실적 추정치가 약간 안 좋아서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반등이 좀 덜한 쪽이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도 아시다시피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갖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음극재를 제외하면은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가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봐도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조금 높아지는 상황에서 리튬을 지금 지분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유일하게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광산을 이제 지분을 계속 이제 지분을 흡수하면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리튬 가격 상승할 때 가장 큰 수혜주로 볼 것은 사실 포스코 그룹주가 굉장히 좀 반등폭이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네. 다음 타자로 볼 건 일단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뷰를 계속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전에 그 종목들 많이 주셨었는데 그 중에 하나 에코프로 BM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거의 지금 한 달 반 정도 전에 에코프로 BM을 주셨는데 여전히 이 종목은 끌고 갈 만한 가치가 좀 있을지 사실 우리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너무 못 갔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코스닥 시총 상단에 있으니까 이 또한 메리트를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반등폭이 좀 덜한 거는 네. 상장 폐지 기준 뭐 시총 그리고 이 금융위원회에서 네네. 부실 기업과 관련돼서 퇴출 방안을 지금 속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체질 개선이 나오면 지금 코스피만 이렇게 주구장창 오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하반기에는 그래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한 해라고 보기는 어렵죠. 분기, 아니 반기죠. 반기? 네, 한 반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마 6월달 이후부터 그 중에서도 코스닥 안에서 시가총액 지금 21조가 지금 에코프로고 그다음에 네. 에코프로 BM이 21조 2천억인데 1, 2위가 지금 다 2차 전지 양극재 그렇죠. 업체거든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두 종목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고점이 26만 원이 좀 오버슈팅 과열의 관점이라고 봤을 때는 뭐 그 정도까지는 그냥 끌고 가셔도 될 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네요. 그런 체질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된다면 오히려 올해 하반기에 있어서는 코스닥 시총 상단주들이 훨씬 더 탄력 있게 잘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서수진 앵커. 네,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언젠가 종전을 할 것이다. 이것이 국내 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인 불안이 계속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내 지수 모두 버티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초반에는 사실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이 시장이 호재와 실적에 조금은 더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어제 이 코스피의 목표 주가를 8,000선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8,000P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9% 거의 2%가량 오르게 되면서 6,339선까지 올라온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수급도 0.15%,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상승하면서 1176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주체들이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갑습니다. 4,6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거의 1,800억 원가량 물량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만이 현재 6,300억 원가량 차익 실현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을 제외하고 개인과 기관들은 모두 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2천억 원가량 물량 담고 있고요. 외국인이 현재 2천억 원가량 외국인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의 지금 흐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장 후반의 움직임까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입니다. 현재 건설 쪽에서 5% 강하게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동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난 모습인데요. 지금 기사에 따르면요, 이 중동 재건에 대해서 3년간 총 1,400억 달러가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건설업 오늘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요. 전기 전자 쪽에서 3%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특히 기판과 2차 전지의 활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쪽에서 2% 강세, 기계 쪽에서도 2%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철강과 금속, 화학 쪽에서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코스피 업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의약품 쪽에서 0.7%가량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료 정밀 쪽에서도 0.4% 밀리고 있고요. 보험과 섬유, 의복, 그리고 종이, 목재 쪽에서 오늘 하락하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입니다. 오늘 금융 쪽에서 2.5% 강세 탄력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건설주 오늘 강합니다. 거의 2%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목재, 코스피와는 다르게 그래도 1.8% 상승하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고요. 기계 장비 쪽에서 1.28%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 일반 전기 전자 쪽에서 0.96%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LIG 아큐버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5G 통신 종목인데 오늘장에서 이 전기전자 쪽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것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화학 쪽에서도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하락하는 코스닥에서의 업종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기타 서비스는요, 2%가량 밀리고 있고 제약 쪽에서 오늘 코스닥의 흐름이 좀 부진하네요. 0.67% 하락세, 의료 정밀기기, 음식료, 담배, 운송과 오락, 문화까지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거래대금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상위에 대우건설이 위치했는데요. 오늘 건설주가 업종에서도 탄력을 보여줬었는데 역시 거래대금 상위에 대우건설이 포지션에 있습니다. 16%가량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느새 32,000원까지 올라온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톱이 오늘은 조금 밀려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46% 강세 보이면서 120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어제장 관련한 소식으로 이 엔비디아 베라루캠 소켄2의 양산 소식이 나왔는데 오늘장에서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2%대 탄력 나타내면서 21만 8천 원 선까지 올라왔지만 현재 조금 윗꼬리를 달고 조금은 내려왔다라는 부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어제장 벤츠와의 이 배터리 협력 모멘텀이 있었죠. 8%가량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53만 5천 원, 지금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주도 오늘 강합니다. 1.6% 강하게 오르면서 4만 원까지 올라온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이 21% 강하게 올라와주면서 11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체크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두 가지 정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 태양광 장비 수출 규제 검토에 있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자 표면 제어로 방막을 직접 성장시키는 이 차세대 ALG 관련된 기술을 어제 공개하게 됐습니다. 오늘장에서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보안 쪽에서는 오늘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강세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일단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가 3%대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CIS 같은 2차 전지 쪽으로도 오늘 수급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함께 현재 CIS는 16% 강세, 에코프로 쪽에서도 4%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는요, 스페이스X 기대감에 대해서 조금씩 올라온 종목이었는데 사실 오늘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상승 전환이 되어 있고 현재 거래대금 상위까지 올라왔다는 점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의 움직임도 만나보겠습니다. 1위부터 6위입니다. 현재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반도체 투톱이 이끌어주는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SK스퀘어 쪽에서도 지금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각각 2%, 3%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어느새 4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5위로 내려갔네요. 지금 수급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일단 8%대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의 순위권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좋은데 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베트남 순방에 있어서 대기업들의 지금 협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총수도 합류가 하게 되면서 0.95%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7위권부터 12위권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또한 이번 협력에 함께 동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에서도 2.7% 강세 나타내고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현재 2.6%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하나 디펜스 USA가요. 미국 자율항행기업과 무인 수상전 공동 생산 소식이 방금 전 나오게 됐는데 지금 약보합권에 위치되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1위부터 6위입니다.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2차 전지 쪽으로는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고 어느새 에코프로는 거의 4%가량의 강한 탄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 오늘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회동을 가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에 대한 기대감인지 0.42% 그래도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소부장 기업인 리노공업 쪽에서도 0.6%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의 움직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 HLB 쪽에서 0.79% 그래도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 이노베이션의 미국 자회사 이 베리스모 테라퓨틱스가 고용암 치료 기술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대감을 받아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1위까지 올라온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 방향성을 찾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전환의 가능성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상 최고치 터치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오늘 밤에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뉴스들 밤사이 좀 확인해 보시고요. 소매 판매 지표 통해서 국채금리의 향방까지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